호젓한 물길, 나지막한 산, 온화한 풍경이 이어지는 곳 충남 예산입니다. 자연의 풍경을 배경 삼아 그 안에 작가의 철학을 담는 문인화. 오늘은 사물과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과 시선을 보내는 문인화가 백민 박상인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가야산과 덕숭산이 품어하는 넉넉한 땅. 물이 있어도 거세지 않고 산이 높아도 험하지 않은 곳. 온화한 자연 속에 느긋한 여유가 깃든 동네. 예와 충절의 고장. 자연스러운 어우러짐으로 삶의 지혜를 전하는 편안한 풍경. 오래도록 이어온 이야기가 있는 곳 충남 예산입니다. 예산의 온화한 기운이 길러낸 조선 제1의 명필가 추사 김정희. 그가 나고 자란 옛집을 찾아갑니다. 추사의 지혜와 고고함이 남아있는 곳 추사고택입니다. 충청도의 53개 군영에서 모두 한 칸씩 부조해 53칸짜리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이 집을 지을 당시 추사 가문의 위상은 가볍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조선 명문가의 집 구경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사란제. 예, 그러니까 손님들이 거기서 여봐라 해서 오면은 이제 여기로 모시는 거죠. 네. 왠지 이런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고 앞에 네. 또 모란이 살짝 이렇게 지금 네. 개화 준비하고 있고. 네, 맞아요. 추사 선생님의 어떤 안 계셨었던 공간 안에 와 있다는 느낌 하나만으로도 저는 지금 되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대 여행한 것처럼 네. 진짜 이렇게 옛날의 사람들도 앉아서 봤겠구나. 네. 그런 공간 이동 그런 것이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 모습 그대로 이렇게 좀 지금 이게 보수된 거겠죠? 아, 이것이 1976년도에 사적지가 됐거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사실은 견주김가에서 사신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살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보상하고 이사 가시고 그때부터 남아 있는 거를 대대적인 보수를 한 거예요. 네. 아무래도 예산 또 예산하면 또 추사 선생님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예산의 추사 선생님은 자랑이 굉장하시겠어요? 그렇지요. 네. 아무래도. 네. 그래도 다행히 여기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태어난 집이니까 화제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동이동에 집이 있었어요. 명문가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역병이 유행돼가지고 그러니까 김종인 선생님 어머님이 시골에 묘르장 같은 데 와가지고 그 대원하신 게 김종인 선생님이세요. 아, 그렇군요.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돌이 하나 보여요? 예. 이거는 그 해시계로 사용했다고 그 있어요. 그리고 그 이 기둥은 김종인 선생님이 세우셨는데 그것에 저쪽에 석년이라고 네. 돌 석자에다가 해 년자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 두 글자는 주사체로 친아들이 아들이. 새겨가지고 예,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돌의 시간 성년. 숱한 세월을 품고도 고요하고 평온하게 남아있는데요. 추사 김정희가 태어난 이 집은 추사의 증조부가 영조의 둘째 딸인 화순옹주와 혼인하면서 하사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양에서 나라의 건물을 짓던 목수를 불러 지었다는 집. 조선시대 전형적인 명문가 집안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절제되고 단정하게 서 있는 모습에서 그 옛날 추사의 고고한 인품을 보는 듯합니다. 기역자 모양의 반듯한 사랑채는 손님을 접대하고 문학적인 유희를 즐기는 특성이 잘 살아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지금 이 공간은 이렇게 미음자 형태로 예. 사랑채하고는 또 다르네요. 예, 맞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딱 봐도 좀 밀폐돼 있고 또 그렇죠. 이렇게 귀하게 높아 보여요. 예, 높아요. 네. 예. 어떤 공간일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그 연조 임금의 탐님 화승 온- 온주님의 방이 여기에 아,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형태가 좀 예, 다르군요. 궁궐풍이죠. 좀 이게 예.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고 예.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어, 보통 양반집은 그래도 자연돌 같은 것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반듯반듯한 음.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김종인 선생님이 여기서 태어나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김종인 선생님의 그 부인도 사용하신 것 같고 그래. 왜냐면은 제주도 유배 갔을 때 김종인 선생님 편지를 보낸 게 이 집으로 보낸 거예요. 아, 예. 그렇군요. 뭐 주련도 많이 자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두 개 주령을 내가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반찬은 음, 두부오이 생강나물이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모임은 부부 아들 딸이 손자의 모임이다. 그야말로 섭생과 가족 간의 우애, 형제의 모습, 그것을 가장 담백하게 표현한 네. 두 대련국. 그리고 그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네. 고택의 기둥마다 걸려있는 추사의 글씨. 그 뜻을 되새기는 것도 뜻있는 여정이 될 듯합니다. 지혜와 고고함이 곳곳에 남아있는 추사고택. 이번엔 추사 선생의 예술 세계를 체계적으로 보존, 전시하기 위해 2008년에 건립한 추사 기념관으로 향합니다. 추사 김정희의 수많은 작품과 생애를 만날 수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작품 세안도. 워낙 귀하기에 사본을 전시해둔 한계가 있지만
이곳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추사 선생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세안도가 있잖아요. 네. 네, 어떤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네, 바로 여기에 세한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 그 김종인 선생님이 제자 우성 이산족 씨에게 선물을 하려고 그린 문의화와 편지 내용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세한도라는 그 세 글자만 봐도 추운 겨울이어야지 그 산녹수의 그 파란 색깔이 고마움을 알겠다,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잘 나갈 때야 주변에 뭐 따르는 분도 많겠지만 유배됐던 곳에까지 서적을 구해서 달려온 그 우정이랄까 아니면 존경심 네. 이런 거에 대한 추사 선생님의 감사 작품. 네, 맞아요. 그 둘의 우정이 그야말로 추위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 같은 네. 그런 작품이라 그런지 필획도 아주 어떤 치장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보면은 그 집이 있잖아요. 네. 그게 제주도에서 그 진짜 소박한 집, 내가 지내는 집,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노성이 주사 선생님 같아요. 어찌 보면 네.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좀 젊은 나무, 그것이 이산족 선생님 아니실까. 아, 그리고 그 파란 색깔이 있는데 자기에는 이렇게 있는 여기에 파란 색깔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주도에 제인 신분으로 와 있고 하지만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살아 있다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이 느끼거든요. 초라한 집 한 채와 고목 몇 그루가 추위에 떨고 있는 듯한 모습. 추운 계절이 되고 나서야 느낀 따뜻한 정. 세안도는 극도의 절제와 생략으로 귀양살이 당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념관의 전시를 통해 추사의 삶과 학문, 예술 세계, 그리고 글씨뿐만 아니라 사군자, 문인화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만납니다. 이번엔 예산의 서쪽 덕산면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덕산면 덕숭산 중턱에 자리 잡은 사찰 수덕사. 수덕사 초입에 난간이 달려있는 초가집. 독특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수덕여관, 이응노 선생 사적지로도 불리는데요. 현대미술사의 거장 이응노 화백의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면 지붕이 초가 지붕이고 건물이 복원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원 뼈대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아마 초가 지붕 정도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수덕여관 그래서 지금도 좀 사람이 이렇게 좀 할까 했더니 전혀 그러지는 않죠. 아, 지금 이게 수덕여관은요, 숙박업이라는 뜻은 있는데 예전에는 숙박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기념물 103호입니다. 네. 네. 뒤에 보면 바위에 이렇게 글자 추상이 되어 있고 이거 분명히 고암 이응노 선생님 작품 맞죠? 그렇죠. 이 우리 추상 악각화는 우리 고암 이응노화백께서 만드신 건데요. 혹시 동백잎 사건 아세요? 네네네. 아, 예.
동백리 사건, 우리나라 1967년도에 네. 터뜨린 대간첩단 사건이라 하는데요. 이분께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셨어요. 예, 대전에서 한 2년간 하시고 난 후에 이 너럭바위에다가 그 본인의 심정을 이렇게 추상 암각화로 남기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이 작품을 남기고 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만사 연고성세라. 네, 뜻은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돌고 돈다. 네, 그런 뜻이라고 그런, 합니다. 네. 네. 만물의 흥망성쇠, 삶에 대한 고찰이 담긴 문자 추상. 동양화의 전통적 필목을 활용해 현대적 추상화를 장착한 이응노 화백의 특징이 살아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수덕여관은 이응노 화백이 1944년 구입해 운영하던 곳입니다. (1959년) 프랑스로 건너가기 전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수덕사 일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옮기기도 했는데요. 이응노의 아내 박귀희 여사가 2001년까지 이곳을 관리한 덕분에 곳곳에 이응노 화백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뒤로 네. 고암 선생이 쓰시던 방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곳이 바로 고암 스님께서 머무셨던 방이고요. 작품 활동을 직접 하시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앞에 와 있으니까 왠지 고암 선생님 생전에 여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묻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고암 선생님도 이곳에 오게 된 경위가 있어요. 혹시 나혜석 씨 아세요?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 최초 연류화가죠. 네. 이분께서도 이곳에서 한 5년간 머무셨습니다. 아. 네, 그분도 그 친구 이렵 스님 따라서 네, 이곳에 오게 되셨고요. 이분이 또 이곳에 머무시다가 보니 전국의 그 하가 지망생들이 그림 배우로 많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 예산 지역에 예술인들을 모으시는데 일조하시기도 하고 네. 또 예향이 묻어나게끔 네네. 어떤 그런 네. 또 역할을 네. 하셨네요. 네, 그런 역할을 하신 셈이죠. 네. 조선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이 머물었고 고암 이응노의 손길이 닿은 곳. 수덕여관에는 이렇게 예술가들의 숨결이 어려 있습니다. 천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수덕사. 백제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알려진 이 절의 유명세는 바로 이 건물, 수덕사 대웅전 덕분인데요. 1308년에 지어진 목조 건물입니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시옷자 맞배 지붕에 단정하고 간결하면서도 힘찬 멋. 고려시대 거심에도 백제 건물 특유의 우아함이 담겨 있습니다. 완전히 노출된 천장과 고려시대 단청의 흔적이 화려한 장식을 하지 않고도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구름이 싹 벗겨지면서 네. 이렇게 해가 나니까 그렇죠. 이 사찰이 더 그럼요. 우아하게 네, 보이네요. 아름답죠. 네네. 이 수덕사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이 우리 수덕사 대웅전은 수덕사는 그 백제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 바로 저 보이는 대웅전이에요. 예, 우리나라에는 그 고려 시대 대표적인 3대 목조 건축물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수덕사 대웅전이고요. 하나는 부석사의 무량수전, 또 하나는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이죠. 예, 그런데요,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이나 부석사 무량수전은 수덕사 대웅전보다 건축 양식면이나 보수한 흔적은 우리 수덕사 대웅전보다 오래되었다고 하지만 출생 연도, 건축 연도가 정확하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 대웅전은 1937년부터 40년 사이에 해체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상량문에 그 묵서명이 발견됐어요. 네, 그곳에 고려 충렬왕 1308년에 건축되었다는 그 묵서명이 발견됨으로써 우리 고려 시대에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에 건축 연대가 가장 확실한 그런 목조 건축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건축 연대가 확실해서 그 가치를 더욱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요. 단정하고 정숙한 목조 건축. 절제와 단아함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 고건축의 아름다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든든하게 건물을 바치고 있는 나무 기둥.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가치가 높고 목재는 쉽게 썩어 문드러져 건축 재료로 좋지 않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수덕사 대웅전이라는 현판 앞에 있는데요. 네. 이 수덕사 참 오래된 절이고 역사가 좀 꽤 깊죠? 네, 그렇죠. 이 수덕사 대웅전은요, 그 백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사찰로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하게 고려시대 건축물이에요. 백제 양식을 한 고려시대 건축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오래된 고수인 석고성전에 의하면 그리고 이 주위에 또 발견되는 와당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백제 양식을 한 고려시대 건축물이다라고 보시면 그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수덕사 지금 보면 이 목조잖아요. 더군다나 네, 이렇게 네. 굉장히 고색이 찬연하고 오래된 네, 느낌이고 네, 네. 이 수덕사 대웅전의 아름다움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우리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웅전 수덕사 건축 양식은 우리 그 고려 시대 대표적인 건축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맛배 지붕. 네, 그렇죠. 오. 네, 맛배 지붕의 주심포 양식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 이 배헐림 기둥이 좀 특징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기둥이 배가 좀 볼록해요. 이렇게 가운데가 네네. 네. 멀리서 이게 바라봤을 때 배열림 기둥을 함으로써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배열림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각과 건축학적 모든 게 또 네. 담겨 있는 지혜가 담겨 있는 그렇죠. 건물이군요. 네. 우직하고 견고한 이음새. 끝을 곡선으로 마감한 우아함. 안정감을 주는 배홀림 기둥.
화려한 장식을 하지 않고도 얼마나 세련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 수덕사 대웅전은 이렇게 우리나라 고건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아름다움을 건물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 뒤에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네.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렇죠. 네. 우리 수덕사 대웅전 국보 40고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꽃이 바로 대웅전 측면의 목부제의 아름다움입니다. 네. 언뜻만 봐도 비율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밖에 저는 못 느끼겠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목조 기술력이 녹아 있는 건물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하게 716년 된 목조 건축물이에요. 와, 네. 그걸 지금까지 버텨낸 어떤 기술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이 측면에 풍판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해체 보수할 때 풍판을 제거해 보니 저렇게 아름다운 목부재들이 드러났는데요. 우리가 저 목부재는 보기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저 목부재 구조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기와의 무거운 힘을 상하로 위아래로 이렇게 분산시켜서 지금까지 이게 대웅전이 이어져 내려오고 그 비결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요, 하여간 딱 봐도 무슨 기하학을 잘 맞춰놓은 어떤 막 그런 느낌이긴 그렇죠. 해요. 네. 네, 아주 기하학적으로 한권 비율로 네. 아주 이 힘의 분산력, 목조 기술의 력이 뛰어난 기술을 우리가 지금 백제 건축의 우아한 아름다움이 담긴 수덕사 대웅전. 차분히 마음이 내려앉는 풍경. 빠르게 흐르던 시간도 한결 여유가 느껴지는 공간.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천년향기 머금은 오래된 절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다채롭고 소중한 삶이 그곳에 머뭅니다. 청정인고 제훈탁 특절 방명 백종중. 청정함으로 괴로움 견디며 혼탁을 제거하니 아름다운 이름 종중에서 뛰어나네.
수묵이 주는 신비로운 매력. 서예를 회화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 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예가이자 정각가. 새로운 기법의 수묵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 중은 노재준 서예가를 만납니다. 탁본과 판화의 중첩된 기법, 선의 굵기와 종횡으로 작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업하시는 모습 궁금해서 찾아뵀었는데 예. 여전히 오늘 또 작업하고 계시네요. 지금 예. 이게 어떤 작업이었을까가 제일 궁금해요. 예. 올해는 푸른용, 청룡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아서 모든 일이 만사가 다 술술 풀리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이렇게 청룡해 만사 술술을 이렇게 글귀를 잡고서 해봤습니다. 이 보통 글을 예. 저희들은 서예로 쓸 줄 알았더니 예, 인문을 탁한 것처럼 해놓으시고 예, 또 이렇게 항아리 모양이 있단 말이죠. 예, 예. 작업의 형식이랄까? 이게 참 궁금해요. 예, 저도 전각을 이제 오래 했는데, 이제 전각은 이제 전각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기는 것보다도 그런 이미지를, 붓으로 표현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각은 전각 자체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 다랑아리에다가 또 이렇게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각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글씨의 필액, 정각적 이미지, 그리고 판화 이미지, 탁본 이미지 이런 거를 다 버무려서 담아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소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발표하는 전시 작품들을 보면 예. 횡묘라는 예. 말을 작가적 기준으로 사용하는 걸 제가 자주 보거든요. 예, 예. 보통 점선묘는 이해가 되지만 예. 횡묘라고 하면 어쨌든 예, 예. 획질에 의한 표현 방식이잖아요. 예, 예. 이것은 서예적 노력이 더 가일층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예, 그렇죠. 우리 동양 서화에서는, 개성의 발현은 아무래도 핵이잖아요. 그래서 심액이라는 말도 쓰고, 그래서 우리 이제 미술에서는 전묘라는 말하고 선묘라는 말을 쓰는데, 횡묘라는 말은 쓰진 않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횡묘로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선을 긋고 그림을 그리고 작품의 기법에 횡묘라 이름 붙이고 자신만의 독특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은 노재준. 획으로 시작해 획으로 끝나는 작품의 특징을 횡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선지 중앙에 배치한 달 항아리 안에 귀한 문화재나 유명인을 그려내는 방식. 그야말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적인 정서와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달 항아리에 작가의 마음을 오롯이 담아냅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의 작품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항아리가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예, 예. 혹시 항아리를 자주 이렇게 그리시거나 또는 표현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예, 항아리 이제 여러 항아리도 해보고 이제 작품 활용할 때 달항아리를 이제 주제로 해서 전시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항아리는 제가 알기로는 조선 후기 이제 숙종 때부터 출연했다고 보는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고려 청자 이런 화려한 걸 좋아한 적도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좀 단순하면서 담백하고 좀 순수한 그런 게 달항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고요. 달항아리는 한중일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서를 표현하는데도 적절하고요. 앞으로 그 달항아리에 어떤 이야기들이 또 담길지 기대가 되는데요. 후에 꼭 이런 작업만은 좀 더 하고 싶다. 아주 이 작업은 내가 꼭 해낼 거야 하는 어떤 청룡의 해에 예. 뭐 좀 작심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각 자체만이 아니고 그림도 그림 자체만이 아니고 이제 글씨도 글씨 자체가 아니고 다 융합적으로 담아내는 그런 예술을 계속 해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추사 선생처럼 시, 서와 각을 아우르는 그런 작품을 한번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수묵 작업의 무한한 확장. 다양한 시도가 들어간 융합 예술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삶이 보름달처럼 풍요롭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달항아리처럼 작가의 달항아리에 꿈과 희망, 새로운 예술 세계가 가득 담기길 바랍니다. 온화한 자연 속에 여유가 깃든 곳. 호숫가 주변으로 터를 잡은 대흥마을. 전통 문화와 역사,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가꾸어가는 가치가 인정되어 슬로시티로 지정된 마을인데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의좋은 형제의 무대가 바로 이곳인데요. 구전동화로 알고 있던 형제 이야기가 대흥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느릿느릿 길을 걸으며 마을에 남겨진 옛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공원이 어떻게 조성된 거죠? 이 공원은 의좋은 형제 공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선생님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의좋은 형제 이야기라고 배우지 않으셨어요? 들었죠. 배웠죠. 네.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 때. 네, 국민학교 때 배웠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근데 그 의좋은 형제가 그냥 전래 동화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사셨던 우리 마을에 사셨던 실존 인물이세요. 네. 그래서 형은 이성만, 동생은 이순인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는 여러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세종실록 제7권에도 나와 있고 오호. 신증 동국여지승남이라는 기록에도 있고 또 상강행실도에도 나와 있고 서로의 곡간으로 밤새 볕단을 날랐다는 이성만, 이순 형제 이야기는 그들의 효심과 우애를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 발견되면서 실제 있었던 일로 밝혀졌는데요. 동화 같은 실화를 뒤로하고 대흥마을의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러 가봅니다. 대흥동원. 예산에 남아있는 유일한 관아 건물입니다. 옛 대흥은 일제강점기 때 예산군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예산보다 큰 고을이었는데요. 1964년 예당저수지가 건설되면서 대부분의 논과 마을이 물속에 잠겼다고 합니다. 옛 관아 건물에 옹기종기 있는 항아리. 네. 아이고 정치가 여유롭네요. 항아리는 느림과 여유의 또 상징물이잖아요. 그러게 네. 말이에요. 왠지 여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 좀 빨리 살았던 사람들 잠시 좀 쉬었다가도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림의 여유로움. 미학을 가지고 있는 네네. 슬로시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뒤로 보이는 이 관아가 좀 궁금하거든요. 언제 네. 건물일까요? 이 건물은 동원이라고 그래요. 네. 동원이라고 하고 조선조 태종 때 만들어진 건물인데요. 네. 물론 지금 그때 건물은 아니에요. 한 차례 복원을 했어요. 이 동원에서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사또라고 하시는 분이 정물을 보셨던 곳인데요. 대흥이 고려 땐 대흥군이었다가 다시 대흥현이 됐다가 뭐 이렇게 약간의 변동이 있었을 때 군수나 현감이 근무했던 데예요. 네. 저희 들어올 때 보니까 임성 아문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네. 임성이 그럼 여기 대흥에 옛날 이름이에요. 그렇게 관계가 네. 돼 있어서 통일신라 때까지 우리 동네는 임성이라고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임성 아문하면 아문은 관아로 들어가는 문 해가지고 관청 건물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임성 아문이라고 합니다. 마을의 역사를 증명하려는 듯 단아하게 남아있는 대흥동원. 자연과 역사, 문화와 전통을 고루 갖추고 있는 느림보 마을. 이번엔 보건지소 건물을 개조해 만든 마을 미술관에 들렀습니다. 지풀 공예 전시가 한창인데요. 대흥마을에서 지풀 공예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작품 보시고 기억난다든가 알고 계신 거 계세요? 그럼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거 가지고 꿀 같은 것도 예. 털기도 하고 네. 여기다가 좀 옥수수라도 담아서 이렇게 나르기도 하고 잘 많이 하시네요. 이거 병아리 키우던 네네, 거 병아리 이렇게 올려놓으면 네. 여기 병아리 들락들락들락하고 네. 야 그랬네. 추억이 새록새록. 여기 네.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심지어 저 빗자루 같은 건 사용하던 빗자루인데 네, 어려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서울에서는 아마 저거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이번에 코엑스에서 공예 전시했는데 저거 한 300~400개 나갔다고 그래요. 와,
네. 추억도 추억이지만 또 이 쓸 때 쓱쓱 느낌도 되게 아, 편하고 저게 좋으니까. 어떤 속설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빗자루를 청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빗자루로 이렇게 쓸면서 복도 쓸어 담는다는 그런 속설도 있고 해서 여자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렇군요. 지금은 장식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네. 이런 거 하려면은 혼자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저희 마을에는 어떤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흥하면은 전국에서 집공의 메카로 알려져 있거든요. 와. 그리고 또 대흥은 슬로시티잖아요. 우리 슬로시티 철학이 있거든요. 어떤 철학이 있을까요? 철학은 딱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생태적인 자연 환경, 그다음에 이제 그 자연 환경 안에서 조상의 그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그 전통 문화를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그런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말은 집공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넓고 넓은 저수지 예당호. 예부터 예산 당진 일대에 물을 대고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는데요. 마음을 치유하는 편안한 여행이 있는 곳. 삶이 머무는 자리. 시간이 흘러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반겨주는 다정한 그곳. 오랜 역사만큼이나 옛 이야기가 실타래처럼 풀려나오고 호젓한 호숫가에 떠있는 호젓한 좌대. 물에 잠긴 나무들이 은은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청풍명월 본무가 근수원산 계유정. 청풍명월은 본래 값을 매길 수 없고 가까운 물, 먼 산은 모두 정겨움이 있구나. 너른 호수가 있는 온화한 풍경. 추사 김정희의 예술혼. 세계적인 예술가의 흔적이 살아있는 곳. 편안한 여행을 이끄는 오래된 풍경이 있는 곳. 충남 예산입니다.